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쌀값이 한국의 2배로 뛰었음에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긴자에서 3대째 초밥집을 운영하는 야마자키 렌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는 제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를 거쳐 지금 제 손에 이어진 전통 깊은 초밥집이에요. 긴자에서도 알아주는 노포였죠. 어릴 때 아버지가 제 손에 쌀을 쥐어주셨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렌, 이게 진짜 일본의 맛이다. 그때 손끝으로 느꼈던 니가타현산 고시카리 쌀의 촉감은 마치 진주 같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쌀은 없다. 특히 한국 쌀은 말도 안 돼. 그 말은 제 뼛속 깊이 각인됐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일본의 전통과 순수성을 지키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정신 수호 모임 같은 극우 단체 모임에도 끌려다녔고 중학생 때는 혐한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17살 처음으로 혐한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의 적이다. 그런 구호가 제 가슴속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온라인 혐한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어요. 누군가 한국 음식 맛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노했어요. 한국 제품? 그건 다 일본 모방품이야.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5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정통 일본 초밥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 자존심의 핵심은 바로 쌀이었어요. 저는 최고급 일본산 고시카리만 고집했고 손님들도 그 맛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긴자에서도 야마자키 렌의 초밥은 쓰는 쌀부터 다르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고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2020년 여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에이, 뭐 어때? 일본 농업 기술이라면 금방 극복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급 쌀 품종인 고시카리가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평소의 3배를 훌쩍 넘겼고 쌀 확보는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쌀 구매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산 쌀? 원전 사고 이후 꺼림칙해. 품질 낮은 쌀? 사토스시의 명예가 허락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고가의 고시카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숨이 막혔어요. 단골 손님들도 줄기 시작했고 가게는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이 내 손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 오랜 친구 이노우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렌,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 나 한국 다녀왔는데 거기 쌀이 정말 좋더라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한국 쌀을 쓰자고? 넌 제정신이야? 우리가 매국노야.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쌀? 그건 절대 안 돼. 친구 이노우의 신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 쌀이라니. 평생 쌓아온 제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였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일본 쌀만 쓸 거야. 그게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가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고시카리 가격은 계속 치솟았고 초밥 한 점을 만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줄어들고 가게 안은 점점 썰렁해졌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통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 고집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끝내 한국 쌀을 받아들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20년 단골인 오카베 나오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렌 씨, 혹시 한국 쌀을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요즘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단골까지 이런 말을 한다고? 이젠 진짜 끝인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사케를 들이켰습니다. 잔을 비울 때마다 내 안의 고집과 두려움이 뒤엉켰어요. 내가 무너지는 건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긴자의 유명 초밥집 3곳. 그중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집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한국산 쌀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들 살아남기 위해 몰래 타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이렇게 버텼던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고집 부린다고 세상이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걸.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일주일 동안 닫고 인생 최초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지인들은 물었습니다. 쌀만 사면 되는데 굳이 직접 가야 해? 저는 대답했어요. 품질을 직접 확인해야 해. 사실은 혐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제가 한국 쌀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퍼질까 두려웠던 거였어요.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저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2박 3일 쌀을 위한 여정. 비행기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0년 넘게 쌓아온 신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수치심.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한편에는 이상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나라,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느꼈던 첫 감정은 혼란이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풍경. 손에는 겨우겨우 적어온 호텔 주소가 쥐어 있었지만 한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시내로 가주세요. 운 좋게도 택시 기사님은 간단한 일본어를 알아들으셨어요. 호텔로 가는 동안 창 밖을 내다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야경.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쿄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국 쌀.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대충 먹으며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좋은 한국 쌀을 찾는 것. 구글맵을 켜고 주변 대형마트를 검색했지만 온통 한글이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젠장. 호텔 직원한테라도 물어봐야겠다. 로비로 내려가 리셉션에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마트. 라이스. 어설픈 영어의 리셉션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 그 청년은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순간 경계심이 발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혹시 뭔가 꿍꿍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혁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유 있으니까 대형 마트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민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도쿄에서 오셨다고요? 사실 저도 도쿄에서 유학할 때 많은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미워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잖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하자 민혁은 쌀 코너로 저를 데려갔어요. 수십 가지 종류의 한국 쌀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진지하게 쌀 포대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초밥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 품종이 좋겠네요. 추천 품종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 초를 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 초밥용으로 아주 좋아요. 가격표를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시카리의 절반. 이렇게 싸다고? 의심이 들었지만 품질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맛도 한번 봐야 한다며 점심으로 비빔밥을 추천했습니다. 낯선 음식에 긴장했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쫀득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비빔밥에 사용된 쌀도 추청인가요? 제가 묻자 민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마트에서 보신 그 쌀이에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무심코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사실 저는 평생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혐한 커뮤니티 활동도 했고요. 말을 뱉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혁이 상처받지 않을까? 화내지 않을까? 돌아서 버릴까? 하지만 민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미워하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구입한 추청 쌀포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걸까? 30년 넘게 벽처럼 쌓아왔던 편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민혁과의 대화 때문일까? 제 안에 뭔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착각인지 진짜 변화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분주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막문을 여는 가게들, 활기찬 시장 골목. 도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마.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 모두 지갑 안에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끝이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왔던 길을 되짚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여성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카페에 두고 가셨어요. 찾아서 따라왔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제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녀는 별거 아니에요 라는 듯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혐오했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슴이 따끈하게 달아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또 뵙고 싶어요. 민혁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나야 해요. 민혁과 다시 만난 그날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한강변 카페, 넓게 펼쳐진 강물, 잔잔한 바람. 모든 게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렌씨, 오늘은 어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계획이 없어요. 민혁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우리는 광장시장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구경했습니다. 육회, 빈대떡, 떡볶이. 온갖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했지만 아침을 든든히 먹은 탓에 그냥 눈으로만 즐겼어요. 그 다음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민혁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과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혁은 제육덮밥 맛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 제육덮밥 최고예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일본어를 그렇게 잘해요?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우게 됐죠. 결국 도쿄 대학에서 유학까지 했고요. 제육덮밥이 나왔습니다. 매콤한 돼지고기와 밥의 조화.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돌았어요. 한 입 떠서 먹어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밥의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밥, 설마 또 추청 품종이에요? 민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도 추청 품종을 써요. 식감이 좋아서 특히 제육덮밥이랑 궁합이 좋거든요. 정말 대단하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경멸했는데 지금은 이 쌀이라면 초밥을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근처 재래시장을 한 번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장 골목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저는 한 쌀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는 다양한 쌀포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문구 하나. 일본 품종 개량.
뭐야, 이건? 호기심에 쌀가게 아주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미마셍, 이거 일본 품종? 다행히 아주머니는 간단한 일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네, 일본 품종을 한국에서 개량했어요. 단맛이 더 좋고 윤기도 더 좋아요. 초밥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요즘 서울 초밥집에서도 많이 써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품종을 개량했다니. 게다가 초밥집에서도 당당하게 쓰고 있다니. 저는 망설임 없이 추청 품종과 일본 품종 개량 쌀 두 종류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일본 고시카리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라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지난 이틀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혐한 커뮤니티에서 봤던 후진국 이미지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현대적이었고 쌀은 상상 이상으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면 직접 확인해보자. 초밥을 만들어보자. 그게 진짜 답이겠지.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반겨줬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긴자 가게로 돌아가는 길.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한국을 경멸하던 내가 지금 가방 안에 한국 쌀을 들고 돌아가다니. 아이러니하고 왠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방을 풀고 구매해온 쌀을 꺼냈습니다. 1. 추청 품종 2. 일본 품종 개량 쌀 3. 기존 고시카리 세 가지 쌀을 각각 따로 씻어 동시에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완성되자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첫 번째 추청 품종.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 은은한 단맛. 이건 진짜 괜찮은데? 두 번째 일본 품종 개량 쌀. 입에 넣는 순간 마치 최고급 고시카리를 먹는 듯한 윤기와 식감이 느껴졌어요. 세 번째 기존 고시카리. 물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과연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게 맞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맛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쌀은 국적이 문제가 아니야. 결국 맛이 전부다.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들어 보기로요. 세 가지 밥으로 각각 초밥을 만들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추청 품종으로 만든 초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맛을 냈습니다. 초밥용 초를 쳐도 밥알이 무너지지 않고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어요. 일본 품종 개량 쌀은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고시카리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어디선가 홀가분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의 긴자 아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전쟁터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손님들은 눈치챌까? 맛이 변했다고 느끼면 어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단골 오카베 나오야 씨였습니다. 렌씨, 오늘도 오마카세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꼭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한국 추청 품종으로 지은 밥으로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풀리는 걸 보며 한편으론 자신감도 살짝 들었어요. 완성된 초밥을 오카베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초밥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아차, 들켰나?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카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초밥 뭔가 더 맛있네요. 밥이 특히 좋아요. 그 순간 가슴속에 쌓였던 돌덩이가 우수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한국 쌀로 만든 초밥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손님들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초밥 더 부드럽네요. 밥맛이 풍성해요.
하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자. 다음날 아침 가게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본 가게는 대한민국산 추청 품종 쌀을 사용합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혹시 단골들이 등을 돌리진 않을까? 혹시 혐한 커뮤니티에서 공격해오진 않을까? 첫 번째로 안내문을 본 손님은 코바야시 슈에이 씨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안내문을 읽고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오마카세를 주문했습니다. 초밥을 드시던 중 코바야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렌 씨, 한국 쌀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쌀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코바야시 씨는 초밥을 한 점 더 집어먹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으면 됐죠. 쌀이 어디서 왔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오히려 가게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초밥이라니 신기하다.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혐한 커뮤니티 활동하던 예전 지인 몇 명이 가게를 찾아와 항의했어요. 렌, 너 일본인의 자존심을 버린 거냐? 한국 쌀이라니 수치스럽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초밥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맛보고 얘기하시죠. 그들은 투덜거리며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끝낸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편견은 맛 앞에서 무너진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가게는 한국 쌀로 만드는 일본 정통 초밥집 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무지에서 온다. 경험하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 변화는 한국 쌀이 아니라 제 마음속 편견을 부쉈던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 쌀을 쓴다는 걸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에 손님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혐한 커뮤니티.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한국을 비난하는 데 익숙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민혁과의 만남, 그리고 초밥집 손님들의 변화. 모든 게 저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진짜 작별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야마자키 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 제품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쌀 대란으로 제 초밥집이 위기에 빠졌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서 쌀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따뜻했고 일본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쌀의 품질은 상상 이상이었고 가격은 일본 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맛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미워했던 걸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으면서 단지 미움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혐오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 무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가 미워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나라입니다. 글을 올리고 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폭발적인 댓글이 쏟아졌어요. 배신자, 매국노, 너 같은 놈은 일본인이 아니다. 심지어는 가게 주소 공개해라. 찾아가서 응징하겠다. 는 협박성 댓글도 달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조용히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몇 개 도착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한국 제품 써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 너 말 듣고 나도 한번 한국 쌀 사볼까 생각 중이야. 그걸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하나하나 바뀌면 되는 거야. 며칠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오야마 타케시.
혐한 커뮤니티를 15년 넘게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오야마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 초밥 먹어보고 싶어서 왔다. 저는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정성 들인 손길로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추청 품종으로 지은 밥으로요. 아오야마 씨는 아무 말 없이 초밥을 집어들고 조용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씹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군.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오야마 씨는 커뮤니티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겠죠. 며칠 후 저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음식 문화 교류전. 일본 초밥장인 대표로 초대받은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민혁의 메시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렌씨, 당신은 이미 새로운 다리를 놓고 계세요. 서울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저는 한국 쌀로 만든 초밥을 선보였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웃으며 감탄하며 제 초밥을 맛봤어요. 한 노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일본 초밥의 맛을 한국 쌀로 느낄 수 있다니 감격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진심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혁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민혁 씨,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여는 힘이죠. 이제 제 가게 벽 한쪽에는 이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의 가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겠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편견의 벽을 넘어 진실을 보겠다.